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어제 퇴근길에 내린 첫눈으로 수도권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오늘까지도 시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전에 대비에 나서긴 했지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 행렬 속에 발이 묶여버린 시민들. 퇴근길 집중적으로 쏟아진 눈에 내부 순환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의 18개 노선 37곳이 밤새 통제됐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로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에 갇힌 시민들은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트럭이 몇 대가 막 돌아 있고 버스도 돌아서 레카로 가고 이쪽 저쪽 왕복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미리 그거를 거기에다가 연막칼슘이라도 뿌려놨으면 그렇지는 않았겠죠. 서울시와 경기도는 눈이 오기 전 비상대응 1단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폐쇄회로 TV 900여 대로 강설 징후를 미리 포착해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경기도도 시군 인력 1,1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나서며 제설 장비를 전진 배치한다고 했지만 두 지자체 모두 교통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6cm 정도 내린 눈에 도로가 속수무책으로 멈춰서자 제설 대책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짧은 시간대에 많은 눈이 내리고 또 온도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차가 지나간 다음에 녹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도로가 막히면서 미리 살포한 제설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꽉 막힌 도로를 피해 제설 차량이 역주행으로 현장에 도착해 수작업으로 제설 작업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더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퇴근 시간에 제설제를 더 살포해야 했지만 도로 정체로 진입이 어려워 계획대로 제설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 대설이 이미 예보돼 있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추운 날씨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밤새 도로 곳곳에서 사고도 많았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들이 잇따라 부딪히는 등 수도권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 수만 300건이 넘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승용차 트렁크가 찌그러지고 범퍼는 부서졌습니다. 경기 군포시 부곡동 대하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미끄러져서 앞에 있던 두 차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모닝도 완전히 180도 돌아 있었거든요. 저기 바닥이 빙판이었기 때문에 주르르 밀렸는데.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안양 방향 2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눈이 내린 도로가 한동안 빙판길로 변하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성남시 아탑동에서는 얼어붙은 도로를 달리던 버스 2대가 부딪히면서 승객 1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오토바이도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 날이 밝은 뒤에도 도로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폭설로 사고 수습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경기 포천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추돌했는데 길이 얼면서 아침에서야 현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빙 때문에 그 브레이크 자체도 안 주고 핸들도 안 줄여서 너무 무섭거든요. 휴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제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동하면서 제설제 뿌리고 있고요. 시민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번 폭설로 밤사이 수도권에서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300여 건에 달합니다. 영하권 날씨 속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매서운 추위와 함께 기습 폭설이 이어졌지만 주말에는 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세를 떨쳤던 동장군이 물러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당분간은 큰 눈 소식은 없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체감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고 중부지방에는 퇴근길 기습 폭설까지 쏟아지며 이번 주는 날씨가 무척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찬 공기의 힘이 약해지며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대부분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평년보다 높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말 사이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토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륙은 기온이 높아 비로 내리겠고 양도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눈은 강원 산간에 1에서 3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말 전까지는 뚜렷한 추위나 눈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기압골이 내려오는데 그 사이까지는 주로 이동성 고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년보다는 기온이 다소 높은 날씨가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란했던 초겨울 날씨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겨울철 따뜻한 흐름이 이어질 때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짙어질 수 있어 최신 기상 예보를 자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이른바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정 대표는 송구하다면서도 당원 주권의 꿈은 버릴 수 없다며 임기 내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자는 정청래 대표의 수건 사업이 최종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 마지막 절차이자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앙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한 겁니다.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찬성은 271명, 가결 요건인 과반, 즉 299명에 못 미쳤습니다. 제적중앙위원회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셨기에 의결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이 건은 건 2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리당원에게 내년 지방선거 일부 후보 선출권을 주자는 내용 등을 담은 공천 규칙마저 2표 차이로 덩달아 부결됐습니다. 당혹스러운 결과에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취임한 뒤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착잡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분간 제 부인은 어렵다면서도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은 포기할 수 없다며 임기 내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른바 명심을 꺾고 당권을 잡은 정 대표는 숙이 없는 졸속 개정이란 당 안팎의 지적에도 1인 1표제 당헌 개헌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중앙위 개최를 일주일 미루고 전략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절충안까지 마련했지만 끝내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40% 가까운 재적 의원이 투표하지 않은 것도 정청래식 강경 일변도 일방통행에 견제구를 던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권 연임 포석을 깐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밀어붙인 1인 1표제 개정이 좌초되며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지층이 분화하며 당과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 이른바 명청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를 사실상 거부한 뒤 국민의힘 내부 불만은 임계점을 향해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발언을 자제하던 원조 친윤 의원까지 장 대표 앞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지도부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을 맞아 열린 국민의힘 국정평가회의. 투톱 모두 일제히 총구를 밖으로 돌려 정부 여당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용무도, 대한민국 자살 항로, 지난 6개월의 모습입니다. 여느 때 갔던 회의 분위기는 그러나 PK 3선, 윤한홍 의원이 입을 열면서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윤 의원은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었단 말은 하면 안 된다.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12.3 메시지,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면전에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어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인 당도 나라도 살지 못할 거라며 변화를 재촉했습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윤 의원 호소에 당내에선 인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거나 메신저 함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등의 화답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초재선, 소장파뿐 아니라 다선,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다선 의원은 YTN에 윤한홍 의원 얘기에 대부분 중진이 동의할 거라고 힘을 실었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는 느낌도 있는 만큼 지도부가 변화로 답할 때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아직 지도부 붕괴 등 장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변해야 산다는 당내 목소리에 지도부가 얼마나 호응할지 장동혁 호 지도력이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원장들은 관련 법안의 위헌성이 크다면서 되레 재판이 지연돼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종훈 기자, 오늘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인 만큼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도 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오늘 정기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돼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건데, 근데 앞서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장들이 논의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법 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2차 가해 논란을 넘어 여야 의원들 간 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권력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게 부담스러워 1년 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대본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음해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무고를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일 법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발언. 서영교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이를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서 의원은 본인도 맞대응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장경태 의원이 정치 공세를 받고 있다고 감쌌습니다. 내란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은 1년간 고군분투했는데 이 중요한 12월 3일 국힘당은 법사위 창에서 장경태 의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은 장경태 의원을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과 신상공개,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선언했고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이른바 장경태 방지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퇴하며 이른바 인사청탁 문자가 일단락됐지만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인사농단으로 판을 키웠고 민주당 지도부도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 옹호 의견이 나온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내란에도 반성 없는 국민의힘과 비교하니 돋보인다. 정치권에서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는 건 언어 풍토라고 했고 강두구 의원은 세상이 돌 던진다면 김남국과 함께 맞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차분한 성찰이나 진상조사 대신 진흙탕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으로 면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진술 확보를 위해서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했던 기소 전 증인 신문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한 전 대표 참고인 조사 시도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인 한동훈 전 대표가 잇따라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술을 확보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지정한 5차례 기일에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고 10차례에 걸쳐 발송된 소환장도 끝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결국 수사 기한 안에 한 전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사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헌법 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거란 걸 한 전 대표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 진술 없이 추경호 의원을 이번 주 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 하지만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 김상민 전 검사 측도 재판에서 한 전 대표 증인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최종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해외 결제 시도가 이어진다는 제보에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이른바 탈쿠팡 움직임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 없이 법적 책임 회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 A씨는 새벽에 온 문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서 아랍에미리트 화폐로 500만 원이 넘는 결제 시도 알림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니까 한 51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쿠팡 말고는 그런 유출 이슈나 이제 제가 접촉될 만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고, 이 문자를 보니까는 이제 상당히 불안하죠. 이처럼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쿠팡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은 사과문만 조용히 올렸다 내렸을 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민감한 결제 비밀번호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된 것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결제정보 유출 안 된 게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저희가 쿠팡페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금융사업자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이나 아니 맞냐 안 맞냐면 답. 현재까지는 침해 흔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 대처는 사건 초기 유출을 노출로 표현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책임만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용자 감소도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80만여 명으로 하루 만에 18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4일 연속 증가하던 이용자 수가 유출 사태 직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탈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구매할 거 구매하고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인 약간의 증가 현상이 있었지만 한 10% 이상 정도는 탈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쿠팡을 완전히 대체할 플랫폼이 없어 이탈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쿠팡이 아니란 대응에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 대규모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에 이어 소방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출입문이 부서져 임시 출입문을 설치했고 주차장에는 앞범퍼가 부서진 승용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다친 70대 B씨는 관리사무소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뒤쫓아와 문이 잠겨있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한 겁니다. 흔적이 있어서 알았지. 내려와서 보니까 피가 한 번 있어서 관리소 직원들이 저 문을 이제 잠그시고 못 들어가니까 저거 차를 갖고 저기를 이제 밀고 들어가 갖고. A씨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에 의해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두 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피해자 B씨 아내가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A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는 A씨를 임대세대의 꼭대기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미 투자기업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을 도울 전용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대미 투자기업 직원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비자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번 조지아 사태와 같은 비자 유효성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의 대부분은 현지에 공장을 짓던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스타, 즉 전자여행 허가를 받고 입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해온 한미 비자 워킹그룹은 앞선 회의에서 이스타로 입국해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여기에서 나아가 단기 상용 비자 B1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대미 투자기업 이름을 적고 어떤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지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되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또는 단속 시에 체류 자격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 내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전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법집행 당국 지부 간 접속선을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직접 비자를 신청하던 것을 대기업을 통해 신청함으로써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대미 투자기업 5곳과 그 협력업체들만 해당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습니다. 또 조지아 사태 당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한국인 전용 비자 마련은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당 중앙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터라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부결된 제2호 안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가 오늘 당원 당규 개정안, 그게 이제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일주일 연기됐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수정안도 나왔었고. 네. 그래서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예.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1인 1표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당내 이견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의원제 취지 자체를 살리는 그 보완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완책을 함께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위가 열리는 그 시점 자체가 일주일 연기된 게 결국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이 보완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결이 되게 됐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1인 1표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1인 1표제를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그 취지 자체에 대한 오해나 의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른바 뭐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함이 아니냐, 특정인을 위한 룰 개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 분명히 존재했고 그 부분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 제적 인원 596명 중에 40%에 가까운 253명이 아예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수치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권표라고 하는 것이 항의성 기권표도 좀 있지 않았나.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낮은 투표율이나 아니면 기권표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게 된 이 결과 자체가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결 사태는 단순히 1인 1표제 취지에 동의하냐 마냐로 갈렸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처음에 제기됐던 절차상의 문제, 속도의 문제 혹은 공론 과정의 문제, 더 넘어서서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 이 외에는 이렇게 제도를 개정하려는 그 취지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이런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이제 당 그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만큼 적극적으로 의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의견 수렴의 절차가 분명하게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처음에 이원주 최고위원이 이제 반대 의견을 냈을 때도 1인 1표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지 않지만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반대 입장을 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결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이죠. 그리고 그 정치적 불신임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노출되어 온 이른바 명청 갈등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어떤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철학, 노선, 정책에 관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사법부 파괴 같은 시스템 파괴에는 이재명 정부나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나 사실 한마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헌법 파괴적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어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사법부를 린치하면은 거기에 법사위 격려 방문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비롯된 차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당대표가 지금 시점에 당대표의 당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당으로 여당이 남아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철저한 권력 다툼의 산물인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연임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그런 가운데 본인이 미리 룰 세팅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선수로 뛸 사람이 직접 라인을 그려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치의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이것이 결부되어서 오늘의 중앙위원회 부결로 연결된 것인데 결국은 이런 기회가요. 과거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반대 의사 표시 그리고 그 힘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정청래 대표 스스로 제공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정치적 리더십 타격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의도가 읽혔다, 그렇게들 이제 해석들을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중꺾마라고 그랬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다시 계속 시도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은 이제 추진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목표를 포기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 뭐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서 룰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시각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대표로 선출될 때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고 그리고 사실 정청래 대표가 처음 꺼낸 1인 1표제가 아니었고 이전부터 나왔던 어떤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민주당 내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흐름 속에서 본인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사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어떤 본인의 진정성 그러니까 당원들이 정말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을 만들겠다라는 그 본인의 어떤 취임 일성과 같이 가는 그런 신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확인을 시켜드린다라는 취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재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이다라는 점을 대표께서 좀 밝히신 게 아닌가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 대변인. 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중꺾마라는 단어를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꺾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에서 유래했습니다만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태극전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르투갈전 역전승을 이끌어내서 16강에 진출할 때 그 불굴의 정신을 표상하는 단어로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그 정권의 노멀 같은 정서는 이 중꺾마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중꺾마가 있긴 있는데 김만배식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7천억 추징을 포기하는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보듯이 이재명 정권의 중꺾마는 중앙지검은 꺾어도 된다 마음대로. 의 약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꺾마를 함부로 거론할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중앙위원회의 반대는 꺾으면 된다 마음대로 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당원 19조 2항을 보면은 그 중앙위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뭐 원외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교체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의 반대를 정청래 대표가 당장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당분간 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 요즘 악재가 좀 많이 겹쳐 있죠, 민주당이. 그중에서 이제 하나,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결국 사퇴를 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김 비서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그한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 이랬고요.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는 모습이 상당히 이제 칭찬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불필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남국 비서관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보낸 문진석 의원 역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아무리 민주당 일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대통령실의 어떤 공직기강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었고 어떤 정부의 청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잘못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는 이 김남국 비서관이 책임을 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산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할 이야기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때도 시기에도 맞지가 않고 장소적으로도 맞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의 발언으로 하여금 정부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니 물러났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높이 사줄만 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칭찬을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으로 하여금 이번의 논란이 더 장기화될까 봐 우려스러운 마음이고 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면 강훈식 실장이 직접 인사추천과 청탁도 구분을 못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하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 민정수석실 소속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다가 이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그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안을 좀 엄중하게 보고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당내에서 이런 추가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사람이 지금 정부 여권에서 여당에서 여러 사람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기 때문에 그걸 높이 산다. 그런 의미를 비춰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김남국 전 비서관을 칭찬하는 것은 곧 네. 우리가 김남국이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사청탁 사안의 핵심은 김남국 전 비서관이 아니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김남국이다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김현지다. 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문자 메시지 인사청탁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문진석 의원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전 비서관이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와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으면 부탁한 문진석 의원이 생뚱맞게 그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진석 의원의 답이 뭡니까? 맞아 살펴줘 하고 웃음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권 내에서 보편적인 시각인 거예요. 김남국 비서관도 자연스럽게 현지 누나를 언급하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번지수가 맞다는 의견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김남국이다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김현지다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옳은 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엄호하거나 우리가 김남국이다, 우리가 김현지다 하는 의원들만 보이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정권의 내리막길이 빨리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이제 짚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 누나 이 호칭도 논란이고 또 김현지 실장이 정말 만사현통 실제로 실세였구나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관련 발언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예. 형, 뭐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그래요? 저는 외교도로 봐도 뭐 저보다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나 하면 어색하거든요. 난데없이 젊은 비서관한테 누나라는 이야기 들은 게 불쾌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나는 너랑 누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럴수록 특별감찰관 제대로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것으로 그 억울을 끊어야죠. 예, 오늘 박지원 의원이 그랬습니다. 민주당의 언어 풍토다. 이 형 누나 하는 거, 형 동생 하는 거 말이죠. 진보 진영에서 이제 비단 이 박지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근데 뭐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얘기겠습니까? 뭐 이제 가까운 사이끼리는 이제 어떤 호칭을 쓰든지 간에 뭐 그건 약간 사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저는 뭐 사실 호칭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화답이 있었던 게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근데 이 상황에서 뭐 김현지 실장 문제를 뭐 거론하면서 마치 김현지 실장이 그동안 인사 추천을 계속해서 뭐 비공식적인 루트로 받아왔던 것처럼 문제가 비화되는 것은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죽하면 김현지 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유탄 맞았다라고 했고 김남국 비서관과 이 누나 동생 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어떤 추천이나 어떤 추가적인 만남 메시지 받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 청탁이 좀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이게 단순한 인사 추천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서 그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 인사라든지 뭐 아니면 공직 관련한 추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민간의 자리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김을 빌려보려고 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좀 문제도 됐던 겁니다.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이 지금 그럼 관여를 해왔다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만으로도 이 사안은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저는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황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화도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어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 추천의 루트가 분명히 있고 공식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무시되는 특정한 라인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김남국 비서관의 책임 외에도 문진석 의원 역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형 누나 관련해서는 사실 글쎄요 저는 뭐
오빠 언니 이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언어푼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여야 할 것 없이 가까운 분들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형 하시는 분들 저도 보기도 했고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형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호칭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인사 추천이나 이런 절차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본질이겠죠. 예. 여러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김남국 비서관의 캐릭터가 원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보통 형이라고 그러고 누나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또. 단순한 캐릭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도 네. 말씀드렸듯이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김남국 비서관이 아주 자연스럽게 현지 누나에게 부탁해보겠다는 얘기를 꺼내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거기에 맞장구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것은 자 지난 9월 말부터 애기중지 현지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직전 보직이 총무비서관이었고 총무비서관이 1992년 이래로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자연스러운 보직 이동을 통해서 제일 부속실장으로 옮겼죠. 그리고 끝끝내 국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여 만에 이제 애지중지 현지를 넘어서서 좌지우지 현지가 됐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권력의 여름이 와서 좌지우지 현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머지않아 권력의 가을이 오면 그때는 어찌 될지 현지가 됩니다. 그럴 때 입을 정권의 내상을 최소화하려면 이런 문제는 전공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른바 헌법 존중 TF라는 미명하에 당초에는 공무원들 휴대전화도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조치는요.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해야 됩니다. 휴대전화 제출받아서 인사청탁을 전달한 것이 있는지 다 포렌식 해보고 그다음에 김남국 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는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대통령이 백혜룡 씨 수사하도록 수사팀에 넣도록 지시하는 것처럼 엄정한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공법으로 풀지 않으면 훗날 정권의 가을이 왔을 때 그때 더 큰 후과를 맞게 된다는 점을 과거 정권들의 사례들이 보여줍니다. 근데 문진석 수석이 일단 청탁은 했지만 이게 김현지 실장한테까지 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현지 실장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죠. 해명은 그렇게 합니다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해명을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 뼈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김건희 씨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잘못이 있어도 감추고 싶어하고 혹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축소하고 싶은 것이 권력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사람을 믿지 않고 엄격하게 견제할 수 있는 각종 장치와 제도들을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공직기관 감찰을 엄격하게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김현지 실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부적절하게 뭔가 인사 개입을 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불거졌다라는 이유로 철저한 수사나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사람 잡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추천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자리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할 수도 없는 자리죠, 그 자리가. 할 수도 없는 자리고 할 필요도 없는 자리입니다. 민간과 관련된 자리인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다 지정해서 뭐 사람을 앉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가 오간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부담이 되는 처신을 한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인사 청탁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청탁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청탁이 심지어 이루어졌느냐 네.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이 되고 김현지 실장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를 했느냐 그럴 만한 증거나 정황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비서관과 김현지 실장이 어떤 얘기도 나누지 않았다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비서관이 이렇게 본인의 직을 내놓고 책임을 질 만큼 본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김현지 그 실장께서 그동안 어떤 언론 노출을 굉장히 안 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인이 유탄을 맞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나서서 비판을 하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향한 논란과 의혹이 커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악재일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주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김현지 실장이 모 언론과 통화를 해서 인사 청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오늘 아침 조간에 실렸죠. 그 신문이 어디입니까? 조선일보입니다. 그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정치에서 악재가 불거졌을 때 그 악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전파하기 위한 언론 매체를 택할 때는 그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좌표가 멀리 있는 언론을 택하는 것이 원래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쪽을 택할수록 그것은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이런 것을 해명할 때 한겨레를 택하는 것보다는 조선일보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립적이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현지 실장이 원래도 언론의 취재에 잘 응하지 않고 사실은 인적 사항조차 베일에 쌓여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조선일보 기자와 적극적으로 통화를 하면서까지 해명을 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정권의 중요한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오죽 떳떳하면 그랬겠냐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말씀대로 반대 진영에 있는 언론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거짓의 해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취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큼 떳떳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3명이 여기 등장하죠. 총 4명입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현지 실장,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 그리고 한 명이 문진석 수석이란 말입니다. 문진석 수석은 이제 사실 이 사안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 이 사안이 불거진 이후에 지금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안 보일 일이 아니라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 원내수석직이라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김남국 비서관의 처신도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그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특정한 학연을 언급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문구를 제시를 하면서 특정 사람을 사실은 청탁을 한 그 정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소위 말하는 이른바 잠수를 탈 것이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문진석 의원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문진석 의원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여당으로서 정부에 부담이 되는 악재를 길게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에서 좀 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짧은 3문장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청래 대표가요. 태도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지난번에 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 회의 도중에 차명 주식거래, 그것도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런 주식거래를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탈당을 했는데도 제명 조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시가 없어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하라는 지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문진석 의원 때문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문진석 원내수석 대표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가 김현지 실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조차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그리고 민주당의 보편적인 윤리의식의 수준이 이 정도의 인사청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그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실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제 1인 1표제 좌초로 인해서 체면을 구겼다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가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윤한홍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이른바 원조 친윤이라고 불리는 인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어떤 지도부의 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장동혁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이 외에도 뭐 김재섭 의원도 처음으로 당대표의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결국 12.3 불법 비상계엄 1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보면 사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미 많이 지났고 정말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게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분노가 지금 응축되고 결집되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12.3 불법 비상계엄 때 1년 때 이제 사과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 이런 행보들 자체가 저는 그동안 다 켜켜이 쌓여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한 번의 계기만으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3 비상계엄 1년이 되었음에도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완벽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과도 직접적인 절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 탓을 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계엄은 계몽령이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한 의원들의 분노가 저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제부터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과연 지방선거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전에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저 화면을 보셨는데 정말 오늘 저 회의 이 분위기 윤한홍 의원이 발언을 할 때 저 엄숙함, 무거움 이런 걸 확 느낄 수 있거든요. 저 전체 발언이 한 6분여 되거든요. 네. 그 유튜브에 가면은 전체 영상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저 영상을 찾아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윤한홍 의원이 뭐 과거 한때는 뭐 원조 윤핵관 이야기를 잠시 듣기도 했습니다만 누가 말을 했느냐를 떠나서 윤한홍 의원의 전체 발언 내용이 구구절절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더 일찍 나왔어야 하는 목소리입니다만 이제라도 나오는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면전에서까지 저렇게 계엄에 관한 잘못된 입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는 이제라도 즉각적으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사실 본인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했었고 계엄 해제가 된 직후에는 국회 본회의장 밖을 나와서 그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민들께 사과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온 본인의 모습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과거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우리 언론에서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계엄의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탄핵의 강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건너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계엄의 바다 위에 국민의힘이 떠 있는 동안에 선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넘겨받은 선장은 그 배가 육지로 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 바다를 더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배를 계속 바다 위에서 선회해야 할 자유는 없는 겁니다. 며칠 밤이 지나도 배가 육지에 오르지 못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과 승객들은 저마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GPS를 살펴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각자 육지로 가는 길을 탐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점을 장동혁 대표께서 좀 무겁게 여기고 지금이라도 계엄에 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이 방송을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윤한홍 의원이 오늘 했던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뭐 김재섭 의원도 얘기했었고 뭐 초재선 의원들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좀 다르게 들리는 것이 정말 친한 중에 친윤 중에 친윤 윤한홍 의원의 그 발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들리는데 앞으로 지도부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장동혁 대표가 당장 올바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노력해서 올바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어야죠. 12월 3일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계엄에 관해 사과를 드렸고 또 25명의 의원들이 별도로 사과의 말씀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렸고 또 그 밖에 개별적으로 각자 입장을 낸 국회의원들까지 합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민심의 중앙값은 고사하고 당심의 중앙값조차 당대표가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당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장동혁 대표가 올바른 입장을 취하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구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는 잘못된 전략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사실 계파 구분 없이 의원들이 언젠가부터 어느 정도 좀 공식적인 입장을 내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불법 비상계엄 1년 선포하고 1년 됐을 때 내놓은 메시지와 데칼코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사실 장동혁 대표 자체적인 어떤 얘기를 한다라기보다 윤 전 대통령의 얘기와 상당히 유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끌고 가는 이 국민의힘의 모습 자체가 의원들이 봤을 때는 결국 윤어게인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 윤어게인 세력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 이상 이제 신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연 윤한홍 의원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미 이 계엄 때 따로 별도로 25명의 의원들이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고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꿋꿋하게 어떤 이 계엄이 민주당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획기적인 노선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고려하는 의원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굵직한 선거들을 고려했을 때 당의 존립이 위태롭다라는 판단을 현실적으로 한다면 장동혁 코에서 탈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함께 보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아서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손목시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이게 앞면과 뒷면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하고 또 대통령 서명이 들어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그 태극 문양도 지금 바탕에 있습니다. 앞면에. 그리고 뒷면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문구도 새겨져 있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도 이제 많은 그 시계를 이제 다 손목시계를 다 냈습니다만은 오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에 국민이 이제 주인인 나라라는 자필 문구가 새겨져 있다라는 점이 전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 역대 대통령들이 시계 문구에 뭐 어떤 국정 철학을 많이 새겨 왔습니다. 뭐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메시지를 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메시지는 결국 이재명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어떻게 보면 세워진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기 대선이 왜 벌어졌냐라고 하면 이 국민들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본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들을 다 잡아넣으려고 했던 윤 전 대통령의 폭력으로부터 맞서 싸우면서 새롭게 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던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던 거거든요. 결국 그 과정에서 뭐 의원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더 컸던 건 국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 밖으로 나가서 이 민주주의 빼앗긴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기 위해 싸우셨던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부가 되겠다. 국민 주권 정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잘 담아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계 뒷면에 그게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역대 대통령 시계별로 보시면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계는 대도무문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시겠지만 대도무문 새겨져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원칙과 신뢰,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렇게 새겼는데 오늘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오늘 시계를 공개한 이재명 정부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처음에 저렇게 대통령 시계를 공개했을 때는 굉장히 그 시계의 인기도 높고 가치도 높고 서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임할 때가 되거나 퇴임 이후에 가서는 그 시계가 거의 값어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손목에 잠시 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정의 시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국정의 시계를 제로가 되도록 만든 것이 거의 그 정권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만 하면서 결국에는 시계 제로 상태로 몰고 간 것이죠.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앞서 저희가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비서실세가 등장하고
또 그 비서실세가 전횡한다, V0다 이런 이야기가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파다하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시계를 나눠주고 해도 국정의 시계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시계값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역대 정권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여겨서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식의 1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오늘 디자인도 좋고 색감과 착용감도 너무 좋다. 이렇게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게 대통령 시계가 주로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 시계는 선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에서 뭐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초청되신 국민들이나 대상들께 드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정치권에도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달할 수 있는 대상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통상 뭐 이렇게 정당에 여당에 이제 전달이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대통령 인기가 높으면 중고 시계값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정파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 중고 시계값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정치를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하루 전 수도권에 쏟아진 폭설 여파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처 제설이 안 된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에 넘어질까 종종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차들이 줄지어 천천히 움직입니다. 제설 작업이 거의 끝난 도로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거리에 쌓인 눈을 급히 치워보지만 이미 빙판길이 되어버린 골목길에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끔찍했던 전날 밤 도로 상황을 피해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며 아침부터 지하철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겨우 출구를 나와서도 추운 날씨에 몸을 꽁꽁 싸맨 채 혹시나 빙판에 미끄러져 다칠까 걱정입니다. 너무 추워요. 종종 걸음으로 나왔죠.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다녀야겠어요. 차를 가지고 나온 시민들은 얼어붙은 도로에서 혹시 사고라도 날까 마음을 졸이고 평상시보다 길에 블랙아이스 같은 게 있을까봐 속도를 못 내고 천천히 오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체되고. 직장인들은 폭설 여파로 아수라장이 된 출근길에 녹초가 됐습니다. 버스도 밀려 들어갔다가 문이 안 닫혀서 한참 고생도 했고 전철 타는데 완전히 지옥철이라. 아침 일찍 출근한 자영업자는 가게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려 직접 삽을 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 시작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더 쌓여서 좀 열심히 제설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전날 2시간 정도 내린 눈이 주차된 차량들 위에 두껍게 쌓여 있고 길에는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전날 내린 폭설 여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도심 곳곳은 종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어제 기습적인 폭설이 2시간가량 휩쓴 수도권 일대에서는 관련 신고가 5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차에서 밤을 꼬박 보낸 시민들도 있는데요. 수원에서는 강추위에 상수도관이 새면서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시꺼먼 흙탕물로 차도 한복판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 한쪽에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새벽 5시쯤 경기 수원시 구운동에서 상수도관에서 물이 넘치며 출근길 일대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걸어서 이제 사거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물이 차가지고 한 발목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물이 다 빠지고 아침 8시쯤 주변 차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당시 인도에도 물이 차오른 탓에 보도블록도 들려있는 모습입니다. 당국은 상수도관을 덮고 있던 철제 뚜껑이 추운 날씨 때문에 열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설 이후 이어진 강추위에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시민들이 한동안 못 움직이는 상황도 속출했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8시간 넘게 갇혀 있기도 했고 거기서 8시간 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사람들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릇씩 내리고 걸어가겠다 그러고. 차를 타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출발했지만 9시간 만인 새벽 5시가 다 돼 집에 겨우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거의 차가 아예 안 움직이고요. 뭐 한 50m 가다가 또 한 막 20분 서 있고 아침에 여기서 바로 유턴해서 출근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워낙 막히다 보니 고속도로 갓길에 차만 대놓고 몸만 빠져나가는 운전자도 속출했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위험할 뻔했던 게 그냥 이렇게 차도에 차가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동이 꺼진 상태로. 퇴근길에 놓아둔 차를 출근길까지 찾아가지 않아 일부 고속도로에선 아침까지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폭설 관련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만 관련 사고가 5,000건 넘게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올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3톤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잡아도 줄지 않는 마약 밀수에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고 10개 나라와 공조작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스크를 뜯습니다. 필터를 잘라 시약 검사를 하자 마약임을 나타내는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필로폰을 흡착시킨 천을 마스크 필터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된 겁니다. 이번엔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재봉씨를 자르니 심지에 수상한 비닐이 나타납니다. 시약 검사 결과 보라색, 역시나 마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이 커피는 마약 밀수 단골 속임수입니다. 네, 여기서도 많이 들어와. 이 커피. 더욱이 엑스레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오일과 와인같이 액상 형태로 들여오는 등 마약 밀수 수법도 치밀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해마다 늘어 올해 2,913kg,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가운데 최근엔 캄보디아발 밀수가 급증했습니다.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는 지난 2023년 0.6kg에서 올해 23kg으로 40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이 세관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약 출발지 상위 5개 국가와 합동 작전을 벌였는데 내년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와도 협력합니다. 해외 마약 출발국 수사기관과 같이 공조하여서 같이 분석을 하고 관련된 그 타겟팅을 통해 가지고 그 해외 마약 발송 그 원천을 한번 타격을 해서 공급망까지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아울러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가장 빈번한 만큼 우범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착륙하는 즉시 검사하고 신체 검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어제 저녁 충남 태안에서 승선원 7명을 태운 어선이 뒤집혀 해경이 수색을 벌여 6명을 구조했지만 3명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남은 실종자인 선장을 찾기 위해서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악천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장비를 갖춰 입은 구조대원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전복된 선박 주변에는 줄을 매단 대원들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충남 태안 천리포 앞 2.5km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을 태운 9.7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직후 해경 경비함정과 헬기, 소방 구조대까지 투입돼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는 순간 초속 17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구조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고 현장 도착 당시 강한 바람과 3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고 사고 선박 주변에 로프가 산재되어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3명을 구조했고 이들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고 가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끝에 심정지 상태의 선원 3명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당국은 남은 실종자 1명인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가는 상황.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생존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오토바이와 신체 접촉 사고를 내고 신호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A씨 차량을 포함해 모두 6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김 씨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은 수용자의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용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박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이어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의 주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각종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박 씨의 1인 기획사에서 일하면서 개인적인 심부름과 술자리 뒷정리, 안주 심부름, 대리 처방 등의 부당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각종 폭언과 함께 회사 일에 사용했던 돈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도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박 씨 소유의 부동산에 1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먼저 회사 운용상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전 매니저 2명이 박나래 씨 등을 압박하며 수억 원을 요구했고 근거 없는 주장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등록 기획사 운영 부분도 해당 매니저 2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등록 절차가 완료됐다는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매니저 2명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박나래의 갑질 의혹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수사와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배우 조진웅 씨와 개그맨 조세호 씨가 줄지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함께 보시죠. 먼저 배우 조진웅 씨 소식입니다. 조 씨가 고교 시절 소년범이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한 연예 매체는 조 씨가 고등학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의 중범죄 형사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본명인 조원준 대신 아버지의 이름 진웅을 활동명으로 쓰며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겠다고 진정성을 강조했던 조 씨인데요. 일부에서는 범죄 이력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기도 하고 다양한 작품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며 호감을 쌓아온 그의 모습이 과거 피해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조진웅 씨가 정의로운 형사 역할로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시그널 2편이 방영을 앞두고 있어 팬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소속사 측은 조금 전 입장문을 통해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력 끼친 순간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성년 시절 행동은 30년도 지난 일이라
정의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성폭행 관련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그맨 조세호 씨도 논란에 휘말렸죠. 이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온라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 SNS 계정의 폭로에 따르면 이 조세호 씨가 조직폭력배 두목 B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홍보하고 B 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계정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B 씨로 보이는 인물과 조세호 씨가 술자리 등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이 여러 장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세호 씨의 소속사 측은 이 B 씨와 조세호는 단순한 지인일 뿐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일괄 배부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수험생에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이 기재된 수능 성적 통지표를 전달했습니다. 불수능으로 평가되는 이번 시험 만점자는 모두 5명으로 지난해 11명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어렸을 적 독서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둘 다 약간 교육 관련 직업을 갖고 계셔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스마트폰을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매일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는 독서를 거의 매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같은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박노해 시인이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수능 시험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만감이 교차하겠죠. 여기 만점자만큼이나 수능 대박 났다는 소문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인공은 바로 이보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발급되기 전 가채점 결과 전 과목에서 딱 한 문제만 틀렸다는 후문인데요. 이런 내용은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어제 이보진 사장의 아들이 올해 수능을 1개 틀렸다나라며 삼성과 상속녀가 아들을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내가 다 고마울 정도다. 대학도 국내에서 보낼 거라고 한다. 다들 보내고 싶어하는 의대는 아니고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보진 사장의 교육열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장의 아들 인분의 중학교 입학에 앞서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겼는데요. 대치동 학원가와 강남 8학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아들 임군의 중학교 졸업식에서는 엄마 이부진의 모습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들뿐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과도 소탈하게 사진 찍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세계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죠. 누리꾼들은 마트에서 응석 부리던 아들이 벌써 대학에 가는구나, 원래 최상위 성적으로 유명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텔신라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원장들은 관련 법안의 위헌성이 크다면서 되레 재판이 지연돼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원장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재판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위헌성 때문에 되레 재판이 더 길어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란 사건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장들은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제도 개편은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그릇된 방향으로 추진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전국 법관대표회의와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도 예고된 상황. 여당이 강행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올해 안에 사법개혁 완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 말살이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날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의 반발로 규정하고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토록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싶었다면 계엄 선포 때는 왜 침묵했느냐며 이제와 개혁을 방해하는 건 해방 다음 날 만세를 외친 가짜 독립운동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법원도 예외가 아니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 심판을 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나선 거고요. 그래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이게 신속하게 통과를. 국민의힘은 특검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조급해진 민주당이 광란의 폭주를 시작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내란재판부든 법 왜곡죄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시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직격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12월 한 달 본회의에서 몰아칠 민주당발 각종 사법 관련 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더 쉽게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저항 수단마저 위협받는 답답한 표정이 읽힙니다. 소수 야당의 입마저 틀어막으려 작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를 완성하는 공식입니다. 민주당은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당내 속도 조절론만 없다면 성탄절 이전에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강경지도부 계획을 막을 건 없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임시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소집하기로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에 이어서 이튿날인 10일에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임시국회 소집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 165명 명의로 제출된 집회 요구서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법 개정안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특검이 로저비비의 가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 배우자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 의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이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씨는 지난 2023년 남편인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건희 씨에게 200만 원이 넘는 로저비비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확보했습니다. 가방에서는 이 씨가 쓴 거로 보이는 편지도 함께 발견됐는데 당대표 선출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씨가 통일교 교인 2,400여 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게 하고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 공소장에는 당초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김기현 의원으로 노선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과 김건희 씨 양측 모두 가방을 주고받은 건 인정했지만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며 대가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오는 11일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추궁할 계획인데 수사가 김기현 의원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씨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문의한 정황 등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가 포렌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는 등 갑질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가해 공무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 경찰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신 거예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이 그 청년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짧은 심사를 거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지독하게 괴롭힌 A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고 이름 붙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이불로 덮은 뒤 밟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모욕적 행위도 반복했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환경미화원 3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무기계약인 공무직이고 나머지 2명은 6개월 계약직 신분. 특히 계약직 직원은 봄이면 산불진화대원, 여름이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6개월 짧은 월급쟁이 일을 반복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언론에 제보했고 A씨의 갑질과 가혹행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앞선 경찰과 자치단체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A씨.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후 카드가 도용됐다거나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들과의 결합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여성 A씨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된 문자에는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돈을 보내라며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발신번호는 다름 아닌 쿠팡 고객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쿠팡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불안하면 삭제하라는 안내만 이어졌습니다. 쿠팡을 사칭한 인물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A씨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입금한다거나 이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느낌이 받아서 누군가 통관 고유 보호를 도용해 자신도 모르게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제가 직구를 한 곳은 쿠팡 말고 다른 데도 없고 쿠팡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쿠팡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앞서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수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정보들하고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의 사고가 맞물리게 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쿠팡 측은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2차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역시 사건이 처음 발생한 6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등 신고 2만 2천여 건을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필요하면 앞서 발생했던 정보 유출 사태와의 연관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만큼 문자 메시지와 링크,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기 때문에 뭐 쿠팡 무슨 고객센터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것처럼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의심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다음에 이걸 일단 신고부터 한다든가. 특히 정보 유출 관련 피해 보상을 가장하거나 유출된 정보로 카드가 발급된 것처럼 속이는 등 이번 사태를 이용한 범죄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년 전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전 세계 이른바 메타버스, 가상현실 열풍이 불었죠. 지금은 관심이 멀어져서 가상현실보다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메타도 100조 원이 넘는 손해만 보고 4년 만에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가상의 상대와 펜싱 대결을 하고 아바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메타버스 세상. Future is going to be beyond anything we can imagine. 4년 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가상현실은 전 세계에서 열풍처럼 번졌습니다. 실제 무거운 아령을 들지 않아도 전기 신호로 운동 효과를 느끼게 만들거나 We're not looking to replace the gym, but at least add value to what exercising is all about. 가상 공간에서 압박감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서 실제 업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There's no role play. It's just you. It shows how you respond under pressure. It shows if you're a good communicator. 하지만 가상 현실이 실제 현실에서는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메타마저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1년부터 가상현실과 VR 기기 제조 분야에서 우리 돈으로 103조 원 넘는 손실을 본 탓입니다. 저커버그도 최근엔 레이벤과 협업한 스마트 안경처럼 가상현실보다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et you stay present in the moment while getting access to all of these AI capabilities that make you smarter, help you communicate better, improve your memory, improve your senses. 메타가 가상현실 예산을 줄인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추는 것으로 해석했고 메타 주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육군은 올해 전투 분야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장병들을 선발해 충남 계룡대에서 최정예 300전투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300전투원은 전투 기량과 지휘 역량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 부대별 대표자들 가운데 최정예 장병을 뽑아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색, 기동, 특공 등 23개 분야에서 272명이 뽑혔습니다. 특히 최정예 특공팀엔 여군 최초로 5군단 특공연대 소속 조주은 하사가 선발됐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본선 상대가 내일 새벽 정해집니다. 사상 처음으로 포트2에 배정됐지만 최악의 조에 편성될 확률은 여전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포트에는) 개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 7팀이 있습니다. 유럽이 아닌 제6팀은 조별리그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포르투갈이나 벨기에를 1포트에서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북중미 개최국을 만나게 되면 비교적 쉬운 상대인 3포트 파나마, 4포트 큐라소나 아이티는 아예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포트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만나면 좋지 않습니다. 1포트에서 남미 팀을 만나면 3, 4포트에 있는 유럽 팀을 만날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16개 팀이 나오는 유럽은 12개 조에 한 팀씩 배정되고 4개 조에는 2팀씩 들어갑니다. (3포트에는) 강자들이 즐비합니다. 혼란의 노르웨이와 살라의 이집트를 필두로 알제리와 튀니지, 코트디부아르는 모두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입니다. 노르웨이가 최악이지만 어느 팀을 만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파나마가 가장 수월해 보이고 파라과이와 스코틀랜드, 남아공이 만만해 보입니다. (4포트에서) 각 조의 명암은 분명하게 가려집니다.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두 팀과 뉴질랜드와 큐라소, 아이티 같은 팀이 무난하고 아프리카의 가나, 유럽 4팀을 만난다면 단숨에 죽음의 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열리는 유럽 플레이오프에는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덴마크 등이 출전해 4장의 본선 진출국을 가립니다. 4포트에서는 벨기에나 포르투갈, 그리고 3포트에서는 파나마, 4포트에서는 뉴질랜드. 우리에게는 확률상은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최고의 조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각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도 32강에 가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도 최소한 1승 이상을 거둬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는 현실적인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올 시즌 K리그1 챔피언 전북이 한국 축구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광주의 우승 의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거장 포획 감독을 앞세워 올해 K리그1 조기 우승을 확정한 전북. 통산 10번째 우승별에 이어 이젠 코리아컵까지 2관왕을 노립니다. 전북은 준결승에서 강원을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옛 FA컵을 포함해 전북의 코리아컵 우승은 모두 5차례. 이번에 우승하면 포항과 함께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오릅니다. 다만 이번 결승전은 포획 감독 없이 치러야 합니다. 준결승전에서 심판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했습니다. 저희 감독님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이 코리아컵을 우승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올해 K리그1에서 7위로 마친 광주의 코리아컵 첫 우승 의지도 강합니다. 강원과 함께 최소 실점 공동 1위가 강점이지만 득점력에서는 전북에 한참 뒤집니다. 축구장에 오신 분들, 그다음에 축구를 하는 우리 선수들, 그다음에 밖에서 지도하는 저까지 다 신나게 볼 수 있게끔 한번 미쳐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북은 올해 K리그1에서 광주에 2승 1무로 우위를 지켰지만 두 차례 승리 모두 한 골 차로 이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팀의 결승전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인 제시 린가드가 FC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 구단은 2025 시즌을 끝으로 린가드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린가드가 구단에 자기 축구 여정의 다음 무대를 펼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고 구단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린가드는 오는 10일 예정된 멜버른 시티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스테이지 6차전에서 고별전을 치릅니다. 린가드는 2시즌 동안 K리그1 60경기에 나서서 골 16개, 도움 7개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재환이 결국 고향팀 SSG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SSG는 김재환과 2년간 계약금 6억에 연봉 10억, 옵션 6억을 포함해 총액 22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재환은 두산 팬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송성문이 현역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에 이어 은퇴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선수상도 거머쥐었습니다. 송성문은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144경기에 나와 타율 3할 1푼 5리, 홈런 26개, 90타점, 도루 25개를 기록하며 맹활약한 송성문은 시즌이 끝난 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달라질 프로야구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 쿼터 도입입니다. 각 팀의 외국인 선수들이 4명씩 되는데 전력에 미칠 영향과 리그에 가져올 변화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선발 원투펀치의 중심 타자. 프로야구에서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잘만 뽑으면 단숨에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고 좋은 외국인 선수 없이 우승에 도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년은 아시아 쿼터까지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이적료까지 포함해 20만 달러로 몸값이 낮췄지만 실력파 선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LG는 올해 키움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뛰었던 호주 출신의 웰스와 가장 먼저 계약했고 한화는 올 시즌 일본 2군에서 10승을 거둔 타이완 대표팀 출신 왕앤청 영임에 성공했습니다. SSG는 지난해 팔꿈치 부상이 있었지만 일본 1군에서 통산 66승, 대표팀 선수로 활약했던 타케다를 데려왔습니다. 세 선수 모두 검증된 선발 투수 자원입니다. KT와 삼성은 일본 독립리그와 2군에서 꿈을 키우던 20대 중반의 강속구 투수를 영입했고 두산은 올해 일본 2군에서 마무리로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한 타무라와 계약하고 불펜을 보강했습니다. そうですね、まず本当に日本で僕も9年間、投げさせてもらったので、そこで学んだこと、お世話になったこと。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구단들의 요구로 돌입했지만 아시아 쿼터가 야구판 전체에 미칠 걱정도 분명 존재합니다. 국내 선수들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특히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할 선발 유망주들에겐 치명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 해보면 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외국인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20만 달러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기존 외국인 선수만큼 영향력이 커진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하나은행의 일본인 선수 이지마 사키가 아시아 쿼터 선수로는 처음으로 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WKBL은 여자 프로농구 1라운드 MVP 기자단 투표에서 이지마가 73표 중 67표를 얻어 MVP로 뽑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지마는 1라운드 5경기에 평균 19.2점에 7.4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3점 슛 성공 횟수와 성공률 모두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매서웠던 강추위가 물러나면서 주말인 내일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는 가운데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추위가 약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도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밤사이 중서부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날리겠고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내렸던 눈비가 얼어 곳곳에 빙판을 이루는 가운데 추가로 내리는 비와 눈으로 길이 더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고 오후부터는 바람도 다시 강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 중서부를 시작으로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